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반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님처럼요. 저는 작은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잔치나 프로포즈, 베이비 샤워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직원이 2명, 그 외에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감각적이고 세련된 세팅을 잘한다고 입소문이 나서 예약도 많고 나름 이 업계에서는 입지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그때만 해도 저희 시부모님은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 분들이셨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자주 연락할 필요 없다. 그러시며 종종 찾아뵈면 음식도 해주시고 나름 제가 편할 수 있게 대해주셨거든요. 가끔은 남편 아침은 꼭 먹여야 된다. 아무리 네가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조금 더 하라며 그게 현명한 거라는 소리도 하시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댁은 시댁이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회사를 다녔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그나마 쉴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할 때에도 만삭이라 몸을 숙이기 어려울 때에도 운전을 해서 곳곳을 다니고 풍선과 꽃을 세팅을 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있으니 일을 시켜도 되지만 그래도 제 손길이 닿고 마무리는 제가 해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컨디션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출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가량 있다가 나가면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와서 저의 산바라지와 아이를 돌봐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맘때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나 했지만 아직 정도가 심하지 않으셔서 엄마가 댁으로 모셔와 보살펴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제 출산 후 산바라지도 엄마가 해주시기 어렵게 된 거죠. 저는 갑작스레 아이를 돌보아 줄 곳을 찾아야 했는데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동동거리며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우리 꽁냥이는 잘 있고? 그때는 아직 아이 이름을 짓기 전이라 꽁냥이라는 태명으로 불렸거든요. 네, 어머님. 꽁냥이도 잘 있고 저도 괜찮아요. 그래, 어제 세훈이가 와서 얘기 들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네. 아이고, 어쩐다니. 하긴 연세가 있으시면 그러시기도 하더라. 근데 사부인께서 할머님을 돌보신다고 하셨다며? 네, 아직 초기라 심하지 않으셔서 엄마가 모시면서 돌봐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좋을 수도 있는데. 암튼 그럼 우리 꽁냥이는 어떡하니? 누가 봐줘? 그래서 지금 사람 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안 구해지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그럼 내가 봐주는 건 어떨까? 어머님이요? 그래. 아직 갓난쟁이인데 남의 손 맡기는 것도 그렇고 나도 마침 이제 별 할 일도 없고. 원래 시어머니는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셨는데 마침 얼마 전에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나름 용돈으로 쏠쏠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잘 된다며 잘 다니셨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아이를 못 돌봐주신다고 했을 때 저도 시어머니를 생각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님이 내내 저희 집에 와 계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친정 엄마보다 편하지도 않고 또 어머님 성격 자체가 좀 덜렁거리실 때가 많아서 아이를 맡기기가 조금 불안한 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선뜻 못했던 건데 시터가 안 구해지는 상황에서 먼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면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 해라. 근데 세훈이 조리원에서 자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집이 아니니 그렇겠지. 세훈이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네가 얘기 좀 해라. 거기 있으면 네가 새벽에 몇 번이나 깬다고 자기도 덩달아 깨니까 다음날 출근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 돈 많이 쓰고 들어간 건데 편하게 푹 쉬고. 아이 낳고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30만 원 주셨습니다.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평소 생신 때만 해도 50은 드리는데 손주 태어났는데 30이라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보통은 시댁에서 조리원비를 내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벌이가 없는 편도 아니고 축하해 주시는 마음만 받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을 들어간 것도 돈 많이 쓰고 들어간 거라고 하시니 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막말로 제가 제 돈 써서 들어온 건데도 꼭 시어머니는 당신이 돈을 내준 것처럼 말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새벽에 깨면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이 수유 때문에 비몽사몽 수유실에 왔다 갔다 하며 수유를 하는데요. 조리원을 나가면 제가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모유를 주고 싶어 최대한 분유는 주지 않고 좀 피곤하더라도 최대한 모유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수유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수유콜이 올 때 깨는 것조차 싫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불만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 후라 감정 기복이 날뛰는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 다 서운하고 이게 뭔가 싶고 속상하더군요. 출산 후 호르몬 때문이라도 서운하고 속상한 기분이 많이 생긴다더니 어머님의 말과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했던 거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한테 얘기하고 풀었을 것도 그때는 그럴 마음도 안 생기고 뭔가 마음이 상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꽁냥이가 저기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어제랑 또 다른 거 있지? 그래? 당신은 저녁 먹었어? 박대리가 회사 앞에 두루치기 집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먹고 왔어. 엄청 맛있더라고. 그랬구나. 꽁냥이도 봤는데 당신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자. 저는 낮에 어머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돼? 사실 여기서 자면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편하지 않더라고. 그럼 나 오늘부터는 들어가서 잘게. 당신도 침대 넓게 편하겠어. 그러더니 눈치도 없는지 룰루랄라 진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보통 제가 저렇게 말하면 말이라도 왜 집으로 가라고 하냐, 나도 있어도 된다라고 빈말이라도 할 법한데 남편은 넙죽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새벽이고 낮이고 내내 수유콜 받고 이게 쉬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상황보다 자기 몸 편한 게 우선인 사람인가 싶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걸로 싸워봤자 내가 더 피곤하겠다 싶어 구태여 말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렇게 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와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이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전문가라며 걱정 말라 하셨지만 막상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 저와는 기준이 너무 달랐어요. 아기가 태열이 올라오는데도 춥다며 아이는 무조건 따뜻해야 된다며 꽁꽁 싸매셨고 분유를 주실 때도 막 흔들어 거품이 가득한데도 그대로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토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괜찮다며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며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일일이 어머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참을 때가 많았지만 저랑 육아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 또 고집이 너무 강하셔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곧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머님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 당신 손주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싶어 그냥 아무 말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출퇴근시켜주시는 정도로 저희 집에 오시다가 나중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오셔서 내내 같이 계시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회사를 퇴직하시고 주차장에서 발렛과 주차장 관리를 하셨는데 제가 아이 낳기 얼마 전 일을 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그 주차장을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그 뒤로 쉬시는 중이셨는데 어머님을 모셔드리다가 나중에는 저희 집에 아예 내내 계신 거였습니다. 아이고 왔니? 아휴 오늘 한별이가 어찌나 울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야 저녁을 먹는다.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아휴 내 손주니까 하고 있지. 이거 남이면 하지도 못해. 내 친구들은 절대 못한다고 손살에 치더라. 그걸 내가 하고 있으니 너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아까 TV 보는데 광고로 관절에 좋은 약 나오더라. 니네 시엄마 관절도 안 좋은데 하나 해줘. 아, 그래요?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네가 안 그래도 사줄 것 같아서 아까 전화로 주문했다. 내 계좌로 15만 원만 보내면 된다. 네? 아, 네. 너는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너네 시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진짜. 나 같으면 업고 다닌다. 제가 아이 돌봐주시는 수고비로 일단 시터비의 1.5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고 금액으로 치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 외에도 종종 영양제나 옷도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군말 없이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렸죠. 솔직히 시터비도 몇백만 원이나 드리고 그 외에 이것저것 다 해드리는데도 제가 집에 오면 편하게 쉬냐고요? 아니요. 퇴근하고 가면 그때부터 제 일은 시작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집안은 구석구석이 지저분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깔끔한 성격은 아니신데다 하루 종일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 더 어질러져 있었죠. 물 한 잔을 드셔도 컵을 싱크대에 넣거나 씻어서 놔두시는 법이 없었고 과일을 드시면 껍질도 그대로 올려두셨거든요. 저는 피곤함을 이끌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님 시중까지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생각하며 시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군소리 없이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은 음식을 잘 못하셔서 그런지 주로 음식도 배달시켜 드셨어요. 드시고 난 일회용 용기들 뒷정리에 설거지, 청소들을 하고 나면 저는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시터비도 더 드리면서 음식 배달비도 제가 다 부담하면서도 어머님의 공치사까지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아이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좀만 참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쯤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한별이 본다고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잖니?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너희 집에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뭐하러 왔다 갔다 해? 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애 본다고 거의 너네 집 있는데 뭐하러 두 집 관리비를 내고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냐고. 여기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왔다 갔다 시간 쓰는 것도 아깝다. 같이 살면 한별이도 더 오래 봐줄 수 있고 좋잖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진 있을까요? 일단 세훈 씨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무슨 상의야? 세훈이는 당연히 좋다고 하지. 그래도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같이 살면 당신도 좀 더 편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편해.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 가시고 나면 집 치우고 정리하느라 진이 빠지는데. 같이 살면 엄마가 하시겠지. 그리고 사실은 엄마 아빠 지금 사는지 빼줘야 될 것 같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정훈이가 친구랑 호프집 차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반반 나눠서 동업하는 거고. 정훈이가 자기 몫의 돈은 해야 된다는데 걔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도 따로 뭐 재산이 없으시니까 집 전세금 빼서 해주신다고 하셨나 봐. 정훈이는 저희 시동생 이름입니다. 저희 남편에겐 한참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막내다 보니 집안에서 우쭈쭈의 대명사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전문대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내내 집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친구가 호프집을 한다고 했나 본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어쩐다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반 내겠으니 공동사장을 하자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내내 집에 있는 둘째 아들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뭐라도 한다고 하니 잘됐다 싶어 집 전세금까지 내놓으셨던 거였습니다. 전세금 홀랑 빼서 둘째 아들 창업 비용 보태주시는 거면서 시부모님은 같이 사는 게 마치 저한테 더 좋은 일인 양 말씀하신 거죠. 기가 차더군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까지 계시겠다는 거야? 전세금 빼서 도련님 주고 나면 여윳돈도 없으신 거잖아. 정훈이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엄마 아빠 전세금 가지고 장사하겠다는데 열심히 안 하겠어? 잘 되면 다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그러다 안 되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제 말에 남편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시동생이 뭘 한다고 하면 잘됐다. 우리도 좀 도와주자 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 시작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 장사고 사업이라는 게 맘처럼 되냐는 말이지. 아 그래. 너 사업한다고 그렇게 말 쉽게 하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시댁이고 시댁 식구고 다 우스워 보여? 갑자기 왜 말이 그리로 튀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네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어쨌든 우리도 엄마 아빠 도움받고 사는 것도 맞으니까 한별이 클 때까진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하자. 솔직히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뭐 잔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고 당신 특별히 힘들 것도 없잖아. 막말로 우리도 필요해서 도움받고 살면서 그렇게 부모님 모른 체하고 지내면 안 되는 거고. 뭐 같이 지내봤자 얼마나 지내시겠어. 그래봤자 몇 년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산 제 집이었습니다. 명의도 제 명의였고요. 남편은 그때 혼수와 신혼여행비를 부담했고 시부모님은 1,000만 원 주셨어요. 그 1,000만 원도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모은 걸 주신 거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때 그게 뭐가 중요한가 했습니다. 남편만 좋으면 됐지 싶어서 결혼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났지만 상관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두껍게 씌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제 집에 이제 시부모님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니. 물론 저도 일을 하느라 내내 집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도 돌이 지나 아침에 어린이집 가서 3시쯤 돌아오기에 어머님께도 오후에 3, 4시간 정도만 아이를 부탁드릴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루 종일 한 집에서 내내 같이 지내야 된다고 하니 이를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썩 내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까지 수고해 주신 시부모님을 모른 채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2년 정도만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2년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그래. 그 정도면 정훈이도 자리 잡을 거고 엄마 아빠 돈도 돌려줄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다른 집 구해서 나가시면 되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려. 한별이 돌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2년만이라고. 더 이상은 나도 안 돼. 그래, 알겠어.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부터는 솔직히 그전보다 딱 2배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시아버지는 러닝에 사각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좋게 바지라도 좀 입어주시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침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다른 건 없고 국 하나 끓여놓은 게 다였습니다. 그거라도 해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어머님은 국 끓여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내가 국을 끓이면 너는 반찬이라도 한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 일하는데 너는 가만 노냐? 제가 아침에 많이 바빠서요, 어머니. 전날 밤에 해놓고 자면 되지. 우리가 갓새로한 반찬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참 너다. 저희 아이가 잠에 예민해서 이제야 통잠을 좀 자는데 저도 밤에는 집 정리하고 아이 물건 정리하고 나면 저 씻는 것도 겨우 하고 쓰러져 잠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반찬까지 해놓으라고 하시다니요. 그럼 반찬에서 배달해 주는 데 있는데 거기 주문할게요. 그런데 반찬은 다 조미료 범벅에 재료도 싸구려 아니야? 요즘은 안 그런 데도 많아요. 저도 도저히 반찬 만들 짬은 안 되고 거기에 정기 배달 시켜 놓을게요. 제 말에 어머님은 혀를 차셨습니다. 네가 돈 번다고 바쁜 건 알지만 네 본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할 일이 뭐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한별이 잘 키우고 그게 네 일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해. 한별이도 내가 다 키워. 너는 그럼 뭐 하는 거냐고. 그 말에 저도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내내 일하는 거 아시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니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집 생활하는 거, 어머님 수고비 드리는 거 다 제가 부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그렇다고 네가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내가 말이 나왔기로서니 네가 이 집에서 돈 버는 거 말고 뭘 하는 게 있어. 늙은 시애미가 손주 본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아침까지 차려 바쳐야 돼? 다른 집 같으면 시애미 고생한다고 안쓰러워서라도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뭐 어디 좋은 데라도 모시고 가든가 선물이라도 하던가 하겠다. 시어머니는 당신 할 말을 와다다 쏟아내셨어요. 근데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생활비 더 내놔라. 제가 못하겠다는 반찬도 결국은 당신이 할 테니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찬은 안 만드시는 거였죠. 돈을 더 줘야 반찬을 만들어 주겠다고요. 이미 수고비에 생활비까지 입금을 해드렸고 시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마치 제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양 자꾸 찔러대면 돈이 술술 나오는 양 돈을 요구하셨어요. 며느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건가?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로 보이는 건가? 저도 너무 지치고 정도 식더라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저는 너무 지쳐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죠. 그맘때 남편이 부쩍 퇴근이 늦어져서 저보다 훨씬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시부모님은 남편이 야근하고 고생한다고 저한테 보약을 해주라느니 영양제를 사주라느니 노래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은 야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생기가 돌고 신이 나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 보통은 피곤에 찌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것이요. 심정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호주머니에서 한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 명함이라는 게 참 뜬금없더라고요. 바로 속눈썹 연장과 눈썹 문신을 하는 뷰티샵의 명함이었거든요.
물론 남자도 눈썹 문신할 수도 있죠. 요즘은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썹이 굉장히 진한 편이라 문신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 명함이지 싶었죠.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면 촉이 온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진짜더군요. 부쩍 생기 넘치는 남편의 모습과 그 명함까지 본 저는 뭔가 있다 싶었고 혹시 몰라 명함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의심은 계속 있었는데 그 뒤로 남편은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꽃을 사와서 저한테 주더군요. 이게 웬 꽃이야? 지나가는데 이뻐서 당신 주려고 사왔지.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세훈이가 저렇게 자상하다. 현주 너는 남편 복이 많다 정말 많다. 우리 세훈이 같은 남편이 어딨니? 너는 복 받은 거다. 그러며 시어머니는 남편을 칭찬하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한테 꽃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먹지도 못하는 데다 얼마 안 가 시드는데 돈 아깝다고요. 꽃을 받고 기쁘거나 행복하다기보다 남편에 대한 의심만 더 커져갔습니다. 뭔가 찔려서 하는 행동 같았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다음날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던 그 명함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뷰티샵은 작은 도로가에 있는 곳이었고 유리창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선물한 것과 똑같은 꽃을요. 유리창 너머로 대기하는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테이블에 제 것과 같은 꽃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나 보다. 그 내연녀가 저 여자구나 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잘 때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화장실에 들어가 찬찬히 살펴보았죠. 하지만 폰에 그 여자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었지만 통화 내역이라던가 문자 내역, 카톡의 대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 지운 모양이었죠. 이 인간이 이렇게 철저한 인간이었나 싶어 포기하려다가 문득 폴더 속의 앱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곤 찾게 되었죠. 카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요. 남편의 회사에서 보안 사항이 있어 카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 쓴다는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신저를 들어가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대화 내역은 물론 사진과 동영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더군요. 남편도 제가 이 앱을 찾아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둘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했는데 그 여자와는 만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고 사랑이 넘치다 못해 절절 흐르더군요. 왜 너를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다. 지금 와이프는 애 아니면 벌써 헤어졌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너랑 한 잠자리가 최고였다 등등 구역질이 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이 내 침대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뺨을 내리쳐야 되나 짐을 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더군요.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니 큰 문제 없으면 되었다며 살았는데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과 동영상을 제 폰으로 옮기고 대화 내용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두었죠. 다음날 저는 도저히 회사에 갈 상황이 되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몸이 안 좋아 출근하지 않고 쉰다고 했죠. 아무리 상황은 모르시지만 최소한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 쉰다고 했으면 좀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몸이 왜 안 좋대? 많이 안 좋냐? 아니요,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좀 쉴게요, 어머님. 그래, 누워서 쉬어. 근데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머리가 아픈데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건 아는데 지금 꼭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뭔데요? 저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아들이 바람이 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정말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니, 나랑 너네 시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기념일 아니냐. 근데 요즘 호캉스라고 호텔에서 밥 먹고 놀고 하는 게 있다며? 내 친구 중 하나가 딸이 보내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나도 그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가 예약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파 누워있는데도 당장 급한 얘기도 아니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 호캉스 보내달라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든 뭐라든 본인 하고 싶은 건 꼭 하셔야 되는 어머님을 보며 피가 식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들 바람나서 내가 이 결혼생활 유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호캉스라는 말이 나오시냐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지금은 저 좀 쉬고요. 어머, 정말? 그럼 그 좀 유명한데 좋은 데로 찾아봐. 돈 좀 나와도 저녁에 뷔페도 먹고 아침도 나오고 하는 데 있잖아. 좀 크고 고급스러운 곳. 네, 그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시고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해봤자 무슨 말이 통하겠으며 자기 아들 편만 들겠죠. 남편의 외도도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그저 빨대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정말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 싶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다 싫다.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저만의 계획을 짰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저도 한 방 먹이고 이혼해야겠더군요. 저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던 그 고급스럽고 비싼 호화 호텔로 말이죠. 하지만 제 돈으로 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번에 제품 대금 지급하고 여유가 없으니 이건 일단 당신 카드로 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고 예약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예약했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신이 나셨죠. 하루 호텔 가는 건데도 옷을 사시고 파마도 새로 하시고 어찌나 신나 하시던지. 저는 그걸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컷 좋아하세요. 그렇게 웃으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요. 남편은 하필 그 주 금요일 저녁 낚시를 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배를 빌려 낚시를 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온다고 하더군요.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구나. 그래, 너도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라 생각했죠. 그렇게 그 주 토요일 저는 최고급 호텔에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 내일 체크아웃 시간에 모시러 올게요. 아이고 그래, 네 덕분에 잘 놀고 가마. 고맙다 현주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별 말씀을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사람을 불러 시부모님 짐과 남편 짐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에 간단한 생필품 정도여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 짐이라 그런지 캐리어로는 부족해서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번도 바꾸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출발했죠. 그렇게 호텔 앞에 모시러 가자 시부모님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아휴, 여기 스파가 얼마나 좋은지 피부 봐라. 피부 광이 난다. 어제 저녁도 어찌나 먹을 게 많던지 배가 부른데도 먹고 또 먹고 밤에 소화제까지 사다 먹었지 뭐냐. 즐거우셨어요? 너무 좋더라. 근데 여기 마사지 하는 것도 있던데 다음엔 그것도 좀 같이 해줘라. 한별이 본다고 안 쑤시는 데가 없어 내가.
솔직히 이런 건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먼저 예약해서 어머님, 아버님 가서 쉬고 오세요 해야 되는 거다. 알았니? 네.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이 길은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갈 데가 있어서요. 호텔보다 더 좋은데요. 제 말에 시부모님 반색을 하더군요. 아휴, 무슨 호텔 갔다 왔는데 또 어딜 가?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거기 식당 참 맛있더라. 다음에는 2박으로 와도 충분히 놀겠더라고. 시부모님은 호텔에 다녀오신 게 신이 나셔서 가는 길 내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드렸죠. 그러던 와중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님, 아버님.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어리둥절한 얼굴이더군요. 어? 여기가 어디냐? 처음 와보는 데인데 여기 식당이 있어? 식당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일단 내리세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있는 샵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저희는 예약제라 지금 안에 시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명함 드릴 테니 다음에 오시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인사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싶은 얼굴로 물어보더군요. 누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죠. 한세훈 씨 알죠? 제 남편이고 여기 이분들이 한세훈 씨 부모님이에요. 그 말을 하자 그 여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황하는 그 여자를 보며 폰에 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나체로 이불을 덮고 찍은 사진이요. 시부모님도 뒤에서 보시더니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긴. 이거 너랑 내 남편이잖아. 이런 사진까지 찍어놓고 뭘 모르는 척이야? 너 내 남편하고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나 같은 재미없는 여자 말고 너같이 재미있는 여자랑 살라고 네가 여러 번 그랬잖아. 기억 안 나니? 근데 네가 뭘 모르는 게 있는데 내 남편하고 같이 살려면 이분들도 같이 살아야 돼. 뭐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부모님인데 인사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얘 현주야, 이게 다 뭐야? 어머님 아들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저랑은 살기가 싫고 이 여자랑 살고 싶다네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 죽겠고 이 여자만 있으면 세상 다 필요 없대요. 한마디로 자식이고 와이프고 다 필요 없다 그거죠. 뭐라더라? 밤기술이 최고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사진이고 동영상도 잔뜩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봤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랑 그렇게 살기 싫다는데 제가 물러나줘야죠. 앞으로 이 여자가 세며느리 될 여자니까 같이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러 가시던지요. 이 여자가 저 대신해서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님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잠깐만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말도 안 된다. 세훈이가 이런 애라. 너 있어봐라. 아버님은 그 와중에 손을 떨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여기 무슨 여자들 뭐 미용하고 오고 그런 데인데 너 여기 여사장하고 바람났냐? 현주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야, 이 미친놈아. 현주가 너랑 이혼하겠댄다. 빨리 이리로 와.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만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안 놔주며 말씀하시더군요. 얘 현주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 세훈이가 그럴 리가 있니? 너를 놔두고 뭐 이런 여자랑 바람을 피겠어? 말도 안 되지. 정말 말도 안 되지. 어머님도 참 어머님 아들을 모르시네요. 이런 여자랑 바람이 잘도 났더라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사진이랑 동영상이라도 보내드려요? 직접 보시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소송할 거고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쪽도 기다려요. 상간소장 곧 갈 테니까. 고맙게도 증거를 참 많이 남겨줬어. 생각이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저는 충격으로 벙찐 세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놓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그 여자를 보더니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이봐요. 그쪽이 말해봐요. 내 아들이랑 진짜 그런 사이야? 아니지? 오해지? 그 여자는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짚더라고요. 저기요.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손님도 있는데 이렇게 난리치시면 어떡해요? 묻는 말에나 답해 이년아. 너 내 아들이랑 바람났어? 그 말에 그 여자도 눈이 희번뜩 하더라고요. 2년?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따 대고 년이래. 아니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하고 어머님은 정신없으니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며 아버님을 말리셨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나가세요. 내 아들이 와야 나갈 거 아니야. 그 난리가 났고 그 여자는 결국 시술받던 손님에게 가더군요. 그러면서 그 손님에게 죄송한데 다음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손님이 한쪽밖에 안 했는데 어딜 나가라고 하느냐며 이건 마저 해달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얼굴 시뻘개진 채로 앉아서 시술을 마저 했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총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자의 부모랑 본처가 떡하니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눈썹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님이 저를 계속 잡는 바람에 저도 붙잡혀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남편도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리고 부모님은 왜 모시고 왔어? 어머님은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죠. 너 저 여자랑 정말 바람났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현주가 사진하고 뭐 다 들고 있더라. 너랑 저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진하고. 예? 남편이 어리나가서 저를 받고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전현이랑 온갖 짓 다 했더라. 나랑 못 살겠다고 저 여자랑 살고 싶다길래 당신 소원 들어줬어. 그렇게 이 여자랑 살고 싶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봐. 어머님, 아들도 왔으니 이제 저 놓으세요.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저는 어머님 팔을 떼놓았습니다. 저한테 그만 좀 하세요. 이 꼬라지를 보고도 제가 참겠어요? 저한테 그만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잘난 아들한테나 얘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며느리 도리도 저 여자한테 받으세요. 그렇게 저는 쏘아붙이고 밖으로 나가서 시동 걸었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하고 출발했어요. 그 뒤로 전화기에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문도 두드렸지만 모른 채 했죠.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도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더러 길에서 자란 말이냐 하시는데 무슨 길이냐, 그 여자 집 가서 자셔라 그랬습니다. 자꾸 소란 피우면 경비랑 경찰 부를 거니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라 했죠. 그럼에도 난리를 치니까 결국 앞집에 항의를 듣고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있으면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꾸만 찾아올 것 같아서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싸두었던 남편과 시부모님 짐은 그 여자 가게로 보내버렸죠. 당연히 난리가 또 난 모양이었지만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전화해서 잘못했다, 그 여자랑 끝냈다, 어쩐다 하더군요. 이제 와서 끝냈다고 해서 외도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하라고 무조건 이혼이다 했더니 태도를 바꿔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냐고,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쫓아내냐고요. 그럼 제가 바람핀 남편과 시부모님 거처와 앞날을 걱정할까요? 진짜 이렇게 개념이 없었나 싶어서 웃음까지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해주니 사람 우습게 보였어?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더니
내가 너랑 너네 부모한테 다 퍼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였냐고.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도 왜 지랄이야.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네가 그 여자랑 놀아놨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디서 바람난 주제에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너도 니네 부모도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 더 해줄까? 나한테 기생충짓 그만하고 이제 그 여자한테 가봐. 뭐? 기생충? 이게 진짜 미쳤나? 톡 까놓고 너 나 때문에 사람 구실하고 살았잖아. 네 그 월급으로 언감생심 이런 생활 누리고 살 수나 있냐?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못 산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야. 니네 부모 네가 건사하고 그 여자랑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 용납 못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다투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이 주장할 건 없었죠. 결국 남편 놈은 변호사비만 날리고 소송에 지게 되면서 제 변호사비까지 내게 되었죠. 아이도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잘 견뎌냈고 지금은 오히려 이혼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마저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뻔뻔한 시부모에게 빨대 꼽힌 채 살았을 거고 저를 두고 딴짓까지 벌였던 남편놈 때문에 속 끓이고 살았을 테니까요. 나중에 건너서 듣게 되었지만 시부모와 남편은 시동생 자취방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 팔아서 시동생 사업자금에 보태줬다고 한들 그래도 제가 1년을 넘게 수고비를 넉넉하게 들였는데 그 돈들은 어디에 다 썼는지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시동생의 호프집도 장사가 안 돼 접내 만에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혼자 벌어서 내 식구 아주 빠듯하게 생활한다는데 그 좁은 집에서 서로 툭하면 싸우고 원망을 한답니다. 하지만 나가도 갈 데가 없으니 꾸역꾸역 같이 사는 거죠. 그 내연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얼마 안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직장은 월급 작은 중소기업인데 불구하고 평소에 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차도 비싼 차다 보니 직장과는 별개로 원래 좀 있는 집 자식인 줄 알았나 봐요. 뜯어먹을 게 좀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제가 생활비도 거의 내고 부족함 없이 해주니 남편은 집 월급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차도 제가 해준 거고요. 이혼하면서 집도 없고 차도 뺏기고 시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사는 꼴을 보고는 그 여자랑은 아주 진흙탕으로 싸우고 끝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그 난리칠 때 시술 받고 있던 손님이 동네방네 소문도 냈대요. 맘카페에도 글을 올리는 바람에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도 장사 안 하고 문 닫은 지 꽤 됐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위자료는 줘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도 둘이서 싸우고 정말 더럽게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것은 못해도 적어도 3개를 받으면 하나는 줄 수 있어야 사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2개를, 2개를 받으면 3개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바라기만 하는 시부모와 바람난 남편 제 인생에서 삭제하고 아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이와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